네, 안녕하세요. 이현희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금값이 정말 금값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정말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오른다. 지금 뭐 제가 여기 그래픽으로도 하나 지금 그렸습니다만, 뭐 금값이 정말 이게 하늘을 막 치솟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지금 2월까지 금값 움직임을 지금 온스당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딱 지난해 이맘때쯤,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이게 한 2000달러 정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3000달러까지 갔으니까 이게 거의 지금 한 50% 이렇게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도부터 이렇게 좀 2024년까지는 거의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물론 뭐 여기 2022년 말부터 생각해도 뭐 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1년 동안 급격한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이 금값이 오를지 말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왜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아주 치열한 그런 어떤 대립 관계에 있었고요. 아마 중국하고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주 대립 관계에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또 플러스해서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많은 뭐 브릭스 중심 그런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이 금을 대규모로 지금 매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 이거 달러라고 하는 거는 이 소위 얘기하는 적대국, 적성국인 미국에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실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을 하게 되니까 이 달러 기반의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강제로 방출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갑자기 이제 국제적인 어떤 무역 결제, 이런 송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이제 자구책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릭스 체제 내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국제 결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패권 경쟁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금을 그냥 막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이제 국채,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던 나라가 사실은 또 중국이었어요. 이제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거 미국 국채를 팔자, 미국 국채를 팔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게는 하나의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국채의 수익률이 자꾸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자꾸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제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대신 금을 이제 사게 되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전쟁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되어 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이제 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또 다시 안전자산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안전자산이 보니까 달러도 있지만, 그래서 달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동시에 이제 금 가격도 이제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금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또 이제 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에 이제 당선이 확정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안전자산을 또 찾게 되는 그러한 심리가 이제 더 확산된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관세 전쟁을 벌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불황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자산을 찾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때 다시 또 금이 최고야, 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의 하나의 또 전략이 아니냐. 이 금값을 계속 띄우게 되면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적어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수당 정권, 이 공화당 정권은 전통적으로 사실 금본위 제도를 선호했고,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건 미국도 좋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금을 또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니까 또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노란색,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중국의 달러 보유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만 해도 이게 지금, 금 보유량이 이게 이 2,000톤이 안 되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한 1,900톤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1,900톤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올라가서 한 2,300톤까지 이렇게 증가했고요. 또, 러시아가 사실 중국보다 더 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400톤 정도 이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다. 적어도 어쨌든 두 나라가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더 빠르게 가파른 속도로 지금, 미국의 국채는 팔고,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전 세계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보면 그래도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한 8천 톤 이상 이렇게 현재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 한 3,500톤 정도 가까이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이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 보유량이 지금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4위 정도 되는데, 금은 한 38위 정도, 그러니까 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금이 전 세계에서 이제 무려 제일 많다. 8,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금을 주로 이제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갖다 이제, 여기 나왔네요. 마침 포트 낙스라고 해가지고, 포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새라는 뜻이잖아요. 낙스 요새라고 하는 켄터키주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요새, 그 포트 낙스에 이제 대부분 다 보유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연준에 이제 곳곳에 좀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다쥐 있잖아요. 다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부 효율성 기구, 정부 효율성 디파트먼트, 뭐 이렇게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에피션시, 뭐 여기에 이제 수장이 직접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 진짜 금 갖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에 대해서 사실 음모론이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금도 없는데 말이야. 이 커피만 있는 것처럼 하고 사실 없는데 계속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실사를 해보자. 지금 그래서 이제 실사를 곧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포트 낙스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포트 낙스 여기에 지금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장갑차가 지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그야말로 요새고 정말 정예부대가 거기를 완전 지키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금이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여기 이제 무장 병력이 이제 여기를 보호하고 있고 계속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포트 낙스에 있는 금인데 앞에는 이렇게 이제 금인데 그 뒤에 진짜 있는지 정말 일일이 실사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이제 조사를 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제 조사를 한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금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 금값이 막 올라간다고 하고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있고 그래서 중국이 특히 이제 또 러시아 그리고 또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 금 사재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왜 미국이 금이 지금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금을 갖고 있는지 실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금이 충분히 있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값이 이제 더 막 폭등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는 금 보유량이 어쩌면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 달러 패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달러 패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패권을 더 유지하고 또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달러 하면 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달러화가 이제 실제 무역 거래를 할 때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외환 거래, 이제 외국하고의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중간 매개 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역 당사국의 자국 통화를 가지고 하지 않고 이제 미국 달러화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거의 한 88%, 8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달러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2004년 이후에 무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의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일부에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자꾸 이제 약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뭐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외환 거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 말고 이제 보통 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외환 보유고거든요. 실제 이제 각국이 이제 외환을 보유할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외환을 보유할 때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를 직접 보유하는데 그렇다고 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이용해서 미국의 이제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사는 것이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건데 그 달러를 보유하는 그거 말고 이제 많이 또 하는 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이제 금을 많이 보유한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유로라든가 아니면 엔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유할 수 있겠고 또 IMF에서 발행하는 뭐 SDR이라고 해서 특별 인출권도 이제 일부 보유하고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이제 달러를 가지고 이제 외환 보유고로 이렇게 보유하는 그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20년 전에는 한 67% 정도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게 한 59%까지 좀 떨어졌다. 그래서 적어도 외환 보유고상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달러의 어떻게 주통하면서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기보다도 좀 세계 각국이 좀 먼저 이런 어떤 외환 보유고에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외화 채권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어떤 통화를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미국 달러화를 이제 표시해서 달러 디노미네이트드 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달러 표시 채권을 제일 많이 발행을 해요. 이게 보면 예전 20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한 4% 정도 했는데 이게 70%까지 이렇게 막 올랐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 달러 패권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달러 패권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이 너무 국가 부채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여기 보시면 지금 202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려 36조 달러예요. 36조 달러만큼 현재 갖고 있다. 이게 95년에 비하면 95년이면 뭐 이게 지금 3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10조에서 36조, 그러니까 3.6배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최근에 이게 특별히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했다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GDP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절대 규모로도 많은데, GDP 규모로도 보면, 미국 GDP가 지난해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조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123%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95년에 아까 이게 좀 전에 보시면 10조라고 했잖아요. 10조 그 당시에는 GDP로 나눠주면 한 66% 정도 됐는데 이게 최근에 이게 절대 규모도 늘어났고 또 GDP 대비 비중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여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많이 증가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야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좀 위태하게 만들고 또 계속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재정 적자를 계속 보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재정 적자를 보면 이게 지난해 이제 검은선까지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인데요. 이게 2020년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고 2020, 21, 22, 23, 24 계속 이게 보면
2008년도, 9년도 그 당시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많이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너무나 많이 재정 적자를 증가시켰고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든 이 국가 부채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이제 무역 전쟁,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이 경상수지 적자, 보통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라고 하는데 무역 적자는 좀 협의의 개념이고 거기에서 뭐 이 무역 적자하면 보통 이제 상품 수지, 보통 상품 무역만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 무역 플러스 이제 이전 수지,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자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여서 나가는 소득, 이걸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우리 보통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상수지 뭐 무역수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 적자가 이제 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 관세를 세게 부과해가지고 적어도 미국이 수출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주지 않으면 우리도 사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그만큼 이제 수입을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균형을 맞추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을 제가 일부러 제가 챗 GPT를 가지고 이제 그려봤는데 미국에서 이 달러를 사실 전 세계에 공급을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전 세계가 그 달러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이거 가지고 기축통화로서 이제 무역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하는데 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많이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도리어 미국의 또 이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기능을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트리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설명했다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무역 수지 적자는 내가 어쨌든 줄이겠다. 그래서 거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찾는데 그게 이제 이 금과 연관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계속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1, 2년 동안만 미국이 이제 참전했고 사실 유럽에서 전쟁이 이제 크게 벌어졌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연합국과 동맹국이 다 이제 파괴가 되고 그래서 갖고 있던 그 금을 팔아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각종 이제 필요한 생필품 플러스 군사 무기까지 이제 막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던 달러, 그 금이 다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전 세계 금 보유액의 75% 정도를 다 미국이 보유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최대 부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서 거의 끝날 즈음에 1944년도에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을 이제 만들죠. 미국이 브레튼 우주에서 이제 연합국들이 모여서 전후에 이제 환율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는 이제 금본위 제도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각국이 금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금을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면서 금과 자국 통화 간의 어떤 고정 환율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브리티시 파운드라든가 도이치 마르크라든가 프렌치 프랑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고정 환율을 유지했고 미국 달러도 당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가능치 않으니까 미국 달러화만 금과의 어떤 태환을 이제 보장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1달러당 1온스당 35달러 제 기억에는 이렇게 이제 고정 비율을 맞춰놓고 그래서 미국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그게 나라든 개인이든 미국에게 금으로 바꿔달라 하면 이렇게 그 비율로 이제 바꿔주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미국 달러화와 이제 자국 통화 간에 이제 고정 환율을 딱 정해놓고 그걸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안정적인 그러한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화가 이제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달러 본위 제도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금환 본위 제도라고 해요. 금환이 달러예요. 이제 달러가 이제 금과 이제 태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6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베트남 전쟁 막 벌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거기에 전비로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유럽에 있는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이거 미국이 정말 금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게 금과 바꿔내줘라. 막 이렇게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당시 닉슨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달러와 금과의 태환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태환 중지 선언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막 협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태환 비율을 바꿔주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73년도에 아예 그래 알았어 이제 관투자.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 제도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 뒤에 7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이제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 원유를 이제 판매할 때 그때 이제 달러로만 받아라. 미국 달러로만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어쩔 수 없이 원유를 사야 되니까 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밖에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미국 달러가 다 자연스럽게 이제 태환이 이제 중지된 뒤에도 변동환율 제도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기축통화로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제 패권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이제 더 이상 계속 미국 달러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끼리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브릭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좀 개발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식 취임하기 전에도 니들 브릭스 니들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너희들끼리 따로 브릭스 브릿지를 만들어가지고 달러 패권에 막 도전하면 내가 100% 관세 때릴 거야. 막 이렇게 또 엄포까지 막 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달러 패권이 너무 중요하고 또 달러 패권이 바로 미국의 패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전략이 더 이상 이제 금을 계속 모으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아날로그 금이 아니라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를 모으는 전략으로 지금 바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지난해 이제 7월에 이제 한참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제, 내시빌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미국의 자산으로 내가 모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러면 거기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막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10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빠르게 막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신시아 루미스 같은 그러한, 상원의원은 지난해 이미
아예 법안도 발의했죠. 그래서 5년 동안 이게 한 10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아가지고 이걸 계속 사 모으면 나중에 이 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미국이 현재 지금 엄청난 지금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GDP 대비 무려 123%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액으로 보면 무려 36조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러한 어떤 국가가 그것을 그 전략자산을 모으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거의 그러니까 마치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와 비슷하게 지금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IB들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국가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IB들이 이걸 사모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왜 그래요? 요새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USDT. 이렇게 하면 USDT가 테더사가 발행한 USDT를 가지고 이제 국가 간에 뭐 이렇게 마치 스위프트를 통해서 달러를 보내고 받는 것처럼 쉽게 뭐 그야말로 2, 3초면 돈이 막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뭐 다른 바이낸스로 뭐 이렇게 그 돈을 이제 USDT로 보내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그 테더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달러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거 이제 사실은 그냥 디지털 신호만 팔았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미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다 미 국채를 사주니까 미 국채 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지금 팔고 있어요.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팔고 있으니까 누군가 대체 수요가 생겨줘야 되는데 미국 국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금리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또 싸게 자금도 조달할 수가 있고 또 미국 정부도 또 그렇게 해서 자금을 계속 조달해서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더 발행해서 또 그래서 또 돈을 더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제를 더 선순환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인류의 역사를 길게 놓고 생각하면 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림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화를 이제 해왔는데 계속 진화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다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농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드디어 화폐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화폐가 뭐냐면 금과 같은 상품 화폐예요. 상품 화폐. 그러니까 그 자체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그 상품을 이게 앞으로 돈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가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그래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금과 태환을 이제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냥 종이 쪽지 아니면 동전 아무 그 자체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그 동전을 이용해서 실제 이게 돈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에 뭐 태환을 실제 뭐 보장한다 했지만 실제 바꿔졌는지 안 바꿔졌는지 모르죠. 실제 보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이제 이렇게 찍어내고 요즘에는 아예 그것도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과도 상관없이 지금 막 원화를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왔다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내잖아요. 지금 계속 뭐 신용카드를 쓰거나 아니 금방 뭐 이 핸드폰 가지고 뭐 돈을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야기하는 암호화폐가 막 등장하면서 너무나 쉽게 돈이 막 거래가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도 뭐 CBDC 뭐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뭐 발행, 지금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발행을 한다? 뭐 또 다른 나라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미국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상업은행이 하나도 필요 없죠. 직접 이제 각 개인에게 이제 그 돈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중앙은행에 다 모이게 되고 다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고 이건 디지털 사회하고 완전히 역행하게 되는 거고 또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자유를 정말 중요시하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 CBDC는 적어도 못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뭐 사회주의 국가인 뭐 중국 같은 데서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결국 민간이 발행한, 그것도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또 그것도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 현재 뭐 채굴된 것이 한 2천만 개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정말 안전한, 적어도 뭐 지금 명목화폐로서 국가들이 막 발행한 그 법정화폐 또는 명목화폐는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 실제 내가 그거 갖고 있어도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자꾸 통화량을 더 늘려나가면. 근데 비트코인은 늘려나가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 왔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방식, 어쩌면 지금 금과 비트코인의 지금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은 지금 계속 돈을 뭘로 생각하냐면 옛날 방식으로 그냥 금이야. 그래서 금을 지금 모으고 있고, 지금 미국은 제일 그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도리어 이제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갖고 있는 그 금을 지금 폭스낙스에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실사를 해서 그걸 굳이 뭐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특히 이제 제일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지금 전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가서 내가 조사해보겠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왜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냐? 이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죠.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이 소위 얘기하는 이 암호화폐 이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내가 전략자산을 여기 미국이 모으겠다. 그럼 뭘로 모아요? 세금을 더 걷어서 모으나요? 지금 이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니면 연준에게 돈을 더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겠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거 안 되죠. 그럼 법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럼 뭘로 할까요? 당연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아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이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팔면요, 그러면 금값이 떨어지죠. 물론 그럼 미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값 떨어지면 어떻게? 아니죠. 금을 제일 지금 최근에 막 모으고 있는 중국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비트코인을 막 사가지고 모으면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가격은 금값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달러 패권도 강화하고 중국을 크게 한 방 때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골드인 그 중국이 모으는 그 예전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냐. 대부분 다 오른다고 말씀들 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동안 이제 계속 올랐는데,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50% 올랐고, 어쩌면 2년 동안 한 70% 이렇게 올랐는데, 정말 안전자산이라면 금이 그렇게 급속히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사이클상으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전략을 우리가 좀 더 곰씹어 보면, 지금 이 아날로그 골드가 아니라 디지털 골드를 지금 사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